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마인드의 힘을 알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저택 연구소라는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커리어적인 부분, 그 어떤 영역에서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이루고자 할 때요. 성공을 하고자 할 때 우리 뇌가 도대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뇌가 대단하다, 뇌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들 여기저기서 참 많은데 일상에서는 이걸 느낄 기회도 잘 없고 감도 잘 안 오잖아요. 성공하고자 하면 성공을 도와주는 뇌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실제 사례들, 연구 결과들 오늘 낱낱이 다 말씀드릴 겁니다. 뇌 가소성 혹은 신경 가소성의 위력적인 엄청난 사례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 둘 다 똑같은 말인데요. 뇌 가소성이 더 짧으니까 오늘은 뇌 가소성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뇌 가소성이 뭘까요? 한마디로 뇌가 외부 자극,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자기 스스로 배선을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제가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난방도 바닥에 난방 배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한의 추위가 찾아오면 더 세게 난방을 하기 위해 바닥 아래에 깔려있는 난방 배선이 자기 스스로 막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 뇌는 실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뇌 가소성이에요. 이게 밝혀진 건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뇌에 대한 학계의 지배적인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뇌는 아이였을 때 서서히 발전하다가 20대, 30대 초반에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이후 나이가 들며 서서히 퇴행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뇌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 장비가 발전을 하죠. 그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해부를 해서 뇌를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 뇌를 스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뇌를 훈련하고 관리하면 유년기 못지않게 뇌 배선은 팽창한다. 심지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도 거의 무제한이다. 그러니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뇌를 계속 써먹을 수 있고 원하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예전 제 영상 중에서요. 뇌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에이맨 박사의 마음이 아니라 뇌가 불안한 겁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엄청난 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적도 있죠. 당시 에이맨 박사는 30대였는데요. 몸을 혹사시켜가며 연구만 하느라 뇌를 전혀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사의 할머니는 식단과 공부로 뇌를 꾸준히 관리를 한 거죠. 이 둘의 뇌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요. 30대인 에이맨 박사보다 노령인 할머니의 뇌가 훨씬 더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인 겁니다. 이 뇌 사진이 당시 학계에서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네, 여러분. 일단은요. 오늘부터 그냥 농담으로라도 내가 나이 먹어서 깜빡깜빡한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굳었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말은 실제로 지금 당장 여러분 상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은 진짜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끊고요. 이 뇌가 얼마나 위력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체감해 보시죠. 가장 먼저 뇌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뇌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단한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이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고요. 학창시절에는 라크로스 선수로 활동했을 만큼 정말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갓 20살이 되던 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말도 못하게 망가졌어요. 이 사고로 이안은 중추신경계에 큰 손상을 입었고요. 뛰어다니던 때가 무색하게 걷는 건 물론 손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타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모두 손상되었다고 자료에선 이야기해요. 당시 의사는 말합니다. 24시간 내내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는 미쳐갔습니다. 엄청나게 건강한 청년이었고 운동선수의 꿈을 이루려 했던 그에게 삶은 지옥으로 변했죠. 이런 그에게 의사는 묻습니다. 뇌에 칩을 심어보시겠어요? 당신 뇌의 운동피질이 죽었습니다. 이 칩은 그 죽은 운동피질을 대신해서 움직이라는 신호를 손목까지 보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칩을 심으면 그만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칩은 절대 자동으로 당신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은 뇌에 칩을 심고 나서 손으로 글씨를 쓰는 영상을 수백 번이고 보면서 시각과 청각 신호를 뇌에 입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 움직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는 신용을 하면서 죽은 운동 피질의 역할을 정상적인 뇌가 대신하도록 반복하고 반복해야죠. 칩은 이렇게 모아진 신경 신호를 손목까지만
전달할 겁니다. 결국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신이에요. 순식간에 인생의 밑바닥을 찍은 그에게 가만히 앉아서 수백, 수천 번 똑같은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락 같은 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을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보면서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에 청각, 시각 신호까지 주입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 집중도 또한 엄청났죠. 그는 무려 1000시간을 채웁니다. 마침내 그의 뇌 속 칩은 그의 노력에 보상하며 뇌의 신호와 교감하게 됐고요. 그 결과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건강한 뇌 부분이요, 손상된 뇌 부분에서 해왔던 능력까지 대신하면서 그는 칩을 제거하고 나서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제 물도 직접 마시고요, 점차 몸의 가동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제 훨씬 더 안타깝고 극단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반쪽짜리 뇌를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실제 사례인데요. 3살이 되던 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자주 발작을 했다고 해요. 의사는 말합니다. 뇌의 희귀한 이 만성 염증 때문인데요, 이건 방도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도 구하려면 염증이 있는 내 왼쪽을 모조리 드러내야 해요. 부모로서 다른 선택이 있나요? 그렇게 수술이 끝난 직후 그 작디 작은 3살짜리 아기 상태는 말도 못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아이가 자랐어요. 그의 부모는 본격적으로 물리치료, 재활치료, 언어치료를 꾸준히 시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3개월째가 되던 날 또래와 비슷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의료진은 말해요. 제거한 왼쪽 뇌 대신에 남아있는 오른쪽 뇌가 아주 빠른 시간 동안 몸에 들어오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자극을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운동신경에까지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변했어요. 20년 뒤 그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네, 여러분, 뇌 반쪽만을 지닌 채 대학교에 합격한 거죠. 대학을 다니면서 레스토랑 알바를 하면서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고 밝게 웃으면서 월급까지 받아 부모님을 감동시켰고요. 실은요, 여러분, 뇌의 한 부분이 이렇게 아예 기능을 못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뇌 가소성으로 이걸 극복한 사례는 정말 많아요. 37세 청각 장애인이 있었는데요. 생뚱맞게 피부, 그러니까 촉각을 자극시키는 조끼를 입혀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요, 촉각이 청각을 대신하게 만들어서 듣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데 있었어요. 이 조끼는 진짜 특이했는데요. 소리의 방향, 진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센서에 따라서 모터가 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모터가 배나 등의 촉각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조끼를 착용하고 4일 동안 2시간씩 30개 단어를 익히는 훈련을 했습니다. 가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실험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입을 가리고요, 그에게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끼의 반응이 왔겠죠. 그는 화이트보드에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쓰기 시작했어요. 입모양을 안 보고도 단어를 쓴 겁니다. 중요한 건 오타 하나 없이 진행자가 들려준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제 촉각, 그러니까 피부로 듣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어요. 피부로 전해진 진동이 잠들어 있던 뇌의 청각 처리 영역을 깨워낸 겁니다. 한 가지 더 엄청난 사례를 살펴볼까요? 시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의 눈을 5일 동안 가리고요, 점자 해독 훈련을 시킨 사례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시각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의 눈을 가린 거죠. 뇌는 곧바로 시각 기능을 줄여요. 촉각과 청각 처리 기능을 늘립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눈을 가리지 않고 점자 해독 훈련을 한 정상 그룹이 있었어요. 같은 훈련 기간을 거친 뒤 이들의 점자 해독 능력을 평가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5일간 눈을 가려놓고 점자 해독을 한 그룹의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점자라는 게 지면이 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시각보다는 손가락 끝에 촉각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눈을 가리고 촉각의 능력을 확 늘려버린 뇌가 점자 해독에 더 유리하게 발달한 거죠. 네, 우리는 진짜 우리 뇌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뇌의 일부분이 손상돼도, 아니 뇌의 반쪽이 없어도요, 그럴 의지가 있다면 뇌의 가소성이라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버린 뇌에도 뇌 가소성이 의미가 있을까? 물론입니다. 앞서 에이맨 박사의 할머니 사례에서도 봤지만요, 뇌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네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제가 거꾸로 먹을 수도 있다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요, 뇌는 다른 여타 장기와 똑같은 수순으로 당연하게 늙어갑니다. 뇌 가소성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머제니치 박사가 있는데요. 2017년 우리나라의 내한에서 치매를 이기는 뇌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는 당시 75세였는데요. 두뇌 활용도가 90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상위 10%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40세 성인의 두뇌 활용도 평균이 83이라고 하니까요. 당시 박사는 나이가 무색하게 두뇌 활용도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거죠. 머제니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 가소성이 양날의 칼인 것은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정답을 찾는 것이 인류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사람의 몸과 두뇌는 계속 발전하니까. 그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치매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신경의학에서는 아직도 치매를 우리 인생의 당연한 질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뇌 가소성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치매는 단지 하향세의 마지막으로 인생 막차의 충돌 사고라고 본다. 충돌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단련시키지 않은 뇌의 안에는 노이즈, 즉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 신호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잡음 같은 전기 신호들을 우리는 그냥 방치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뇌는 점점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머제니치 박사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가 있는데요. 뇌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요. 30세를 정점으로 지각 속도, 청취 이해력, 시력, 소리 분석 능력 등이 10년에 3분의 1씩 팍팍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사는 말하죠. 20세든 90세든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훈련시켰을 때 사람은 같은 폭으로 발전한다. 훈련을 받은 70세가 훈련받지 않은 20세와 같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물론 20세가 같은 훈련을 받으면 더 좋아지겠지만 75세가 25세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물론 집중력과 처리 속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방면으로 훈련을 해서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 자, 여기서 머제니치 박사가 엄청난 자료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75세 이상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남녀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10시간에서 16시간 동안 두뇌 훈련을 시킨 거죠. 이 프로그램은 브레인 HQ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다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누구나 무리 없이 받은 훈련이니까 뇌 훈련이라는 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만큼 막 엄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75세 이상 참가자들의 뇌를 훈련시키고 나니까요. 20세 수준으로 브레인 스피드가 향상된 거죠. 기존 대비 2배까지 좋아진 겁니다. 박사는 말합니다. 무려 1년이 지난 후에도 브레인 스피드는 여전히 2배였다. 이들에게 2시간에서 4시간 훈련을 더하고 2년 후 다시 쟀을 때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첫 실험으로부터 10년이 지난 85세 시점에도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훈련받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운전 시 안전도, 반응 속도,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졌고 나이 들면서 많아지는 우울증도 감소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훨씬 질 좋은 삶을 유지하면서 의료비도 적게 들어갔다. 또한 10시간의 두뇌 훈련 후에 7년 혹은 10년간 아무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브레인 스피드가 30%만 감소한 거죠. 박사는 이 두뇌 검진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하는 평범한 검사들이죠. 혈압 체크, 위 내시경처럼요.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으면 치매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뇌는 일단 다른 장기와 확실히 다르다는 건 이제 와 닿으셨을 거예요. 다른 장기랑 다르게 훈련을 통해 노화가 아니라 오히려 젊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무런 훈련 없이 무섭게 쪼그라드는 뇌에 잠식되어 살아갈 건지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발판으로 이 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건지 이건 그냥 여러분 의지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 단련을 어떻게 하냐? 일상에서 간편하게 뇌를 단련시킬 수 있는 정말 신박한 방법들을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만약 집에 없으시다면요. 도서관에서 빌리셔도 좋고요. 한 권 사셔도 좋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훈련법이냐 싶으시죠? 자, 뇌는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상황에 닥쳐서 불안감이 들 때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 심리학과 연구팀이 학술지 심리과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터무니없는 기이한 내용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다소 기이하고 엉뚱하며 황당한 이야기들이 알게 모르게 뇌를 자극해서 단련시켜준다는 겁니다. 또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가서 문화 충격을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20% 정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영국 캠브리지대를 졸업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활동하는 작가 폴 슬론이요. 인간의 창의성이 도대체
도대체 언제 깨어나는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정리된 책상보다 다소 복잡하고 어수선한 책상에서 창의력이 깨어난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친한 사람들끼리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뇌의 유연함을 깨우는데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뇌를 훈련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요. 머리를 써야 할 일이 있을 땐 적당한 카페를 찾아 들어가세요. 이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의 청각 역시 약간의 소음이 있을 때 뇌가 더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창의력을 깨운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뇌를 단련하는데 추상적인 사고와 창의력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국 이 뇌의 가소성을 깨운다는 건요. 뇌의 배선을 더 여러 갈래로 팽창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해내는 능력이 바로 뇌를 젊게, 그러니까 브레인 스피드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유산소 운동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더 많은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이걸 하면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집니다 라는 썸네일이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이 유산소 운동과 다른 운동을 비교해 본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부피 자체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3-4시간 정도, 하루 3-4시간 아닙니다. 일주일에 3-4시간이에요. 조깅, 산책같이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뉴런의 성장을 돕는 BDNF라는 단백질을 강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고 몸이 많이 무거워도요. 하루 몇 분이라도 유산소 운동은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뇌를 강화시키는 네 번째 신박한 방법인데요. 스스로와 중얼거리면서 대화하세요. 그리스 테살리아 대학교의 연구팀은요. 혼자 중얼거리기, 그러니까 혼자 대화를 나누듯이 말을 하는 게 뇌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메이저리그나 올림픽같이 세계 탑 클래스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요. 경기 전이나 경기를 하면서 혼자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와의 대화를 시도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망해할 거 없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뭐가 민망한가요? 정 민망하시다면요. 제가 완벽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세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예요. 혼잣말을 즐기십시오. 아니, 즐기셔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심호흡을 하십시오. 연구심리학자 더글라스 헤르만 박사는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 있을 때 곧바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학습 속도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특히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보다 기억력 감퇴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심호흡으로써 호전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타격을 안 받을 순 없죠. 그럴 땐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상당 부분 일단락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뇌의 능력 감퇴를 막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뇌 가소성에 대한 정말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뇌를 단련해서 젊은 뇌를 유지하고 심지어 몸은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뇌는 오히려 더 젊어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다 아실 텐데요. 이걸 이렇게 다 말씀드려도 어차피 실제로 단 하나라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결국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마인드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계속 유지시키면요. 뇌는 이제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보통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막연히 좋겠지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이 들어오는지, 복이 들어온다는 건 실제로 사람 운이 좋아진다는 건지 이런 건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해진다는 것도 웃으면 실제로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건강해진다는 건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요. 가끔씩 그냥 미소 짓는 그런 거 말고요. 사람이 제대로 웃으면 암도 극복 가능하다던데 라는 말, 이거 진짜 인지 또 한번 엄청난 연구 사례들을 바탕으로 검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웃는다는 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깨달은 사실인데요. 이 웃음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인간은 일생 동안 50만 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성인은 하루 평균 8번 웃고 어린이는 하루 평균 400번쯤 웃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에 비해 50배 더 웃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웃는 건요, 뇌의 역할이거든요. 뇌에 심어져 있는 웃음 회로를 자극하면요, 15개 안면 근육이 동시에 수축되고요, 몸속에 있는 650개의 근육 가운데 무려 231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뇌에 소위 웃음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역사적인 실험부터 간단히 볼까요? 1988년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이차크 프리트 박사 연구진은 만성 간질성 발작을 앓는 16세 소녀의 치료를 위해 뇌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옆머리에 전극을 부착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죠. 동시에 소녀에게 그림책 보기, 숫자 세기, 발가락 구부리기 등을 지시했고요. 그런데 검사 도중 프리트 박사가 이 소녀의 뇌의 특정 부위를 전기로 자극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녀가 벼랑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 거예요. 사실 웃을 만한 그 어떤 상황도 없었고요. 소녀 역시 갑자기 막 웃기는 일이 떠올랐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이 웃음은 감정과 아무 관계도 없이 오로지 뇌에 주어진 전기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웃음의 강도까지 달라지기도 했어요. 자극을 얼마나 오래 주는지에 따라서 웃음이 지속되는 시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프리트 박사는 이렇게 단백질과 도파민으로 구성된 4제곱센티미터 크기의 소위 웃음보라는 게 사람 뇌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당시 프리트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웃음 모터를 잘 다루면 뺨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알아서 즐거운 생각이 촉발되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 인생의 동기부여까지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 뇌 속에 웃음 모터가 있다는 건 뭐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부위를 스스로 막 자극하거나 그렇게 못하잖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웃음을 유발하는 대상을 봐야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죠. 프리트 박사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친 김에 사람이 웃는 순서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웃음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웃을 만한 대상을 발견하고 뇌에서 처리가 되고 즐거운 느낌을 받고 안면 근육 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프리트 박사가 연구를 한 결과 그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면 근육을 웃는 형태로 만들면 즐거운 느낌을 받고 뇌가 좋은 자극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몸속 근육들이 움직이며 웃게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박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에게는 연필을 주고 치아로 이 연필을 물고 있도록 했어요.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들이 웃는 형태랑 똑같이 되는 거죠. 반면에 B그룹은 특별히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2개의 그룹에게 똑같은 만화를 보여줘요. 결과는 꽤나 신기한데요. 연구진이 이들 그룹에게 각각 물었습니다. 방금 본 만화가 재밌었나요? B그룹은 말했죠. 재밌었어요. 볼만했어요. 유쾌했습니다. 치아로 연필을 물고 만화를 봤던 A그룹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 캐릭터가 진짜 웃기던데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표현이 훨씬 더 다양해진 건 물론이고요. 진심으로 그 만화가 재밌다고 인식한 거죠. 이 실험이 끝난 뒤 연구진은 24시간 동안 이들의 컨디션, 얼마나 긍정적인지, 얼마나 더 자주 웃는지도 관찰을 했는데요. 치아로 연필을 물고 실험을 했던 A그룹이 이후 24시간을 압도적으로 유쾌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아니,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으면 일할 때 펜이라도 입에 물고 있어 보십시오. 이 정도의 의지, 마인드가 하루를 바꾸는 거예요. 하루가 바뀌어야 한 달이 바뀌고 1년이 바뀌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웃으면 건강에는 뭐가 어떻게 좋은 건데? 정확한 과학적 근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마이클 밀러라는 의학 박사가요, 2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박사는 이들을 웃기기 위해 먼저 킹핀이라는 1990년작 코미디 영화의 일부를 관람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반대의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 1998년에 제작된 영화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전투신을 관람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연구진들은 초음파 기술을 사용해서 각각의 영화를 볼 때 연구 대상자들의 팔 정맥의 혈류 변화를 측정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명의 대상자 가운데 무려 19명이 코미디 영화 킹핀을 본 후 혈류량이 평균 22% 증가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이 정도의 수치는 에어로빅을 하고 난 후의 효과와 유사하다고 말했고요. 반면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본 후 대상자들 중 14명의 혈류량은 평균 35% 감소한 겁니다. 이 결과로 연구진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될수록 우리 신체는 질병과 싸우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 결과로 밀러 박사 연구진은요, 웃음을 유발하는 게 유산소 운동만큼이나 동맥에 좋다고 보고했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실 사람이 일주일에 딱 3번, 단 30분씩 운동을 하고 매일 15분씩만 웃으면 평생
병원에 갈 일은 없다. 네, 여러분. 평소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암은 어떨까요? 일단 국내 연구 결과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웃음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그리고 극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주간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까지 모두 마치고 추적 관찰 중인 환자들 3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중 16명에게는 실험 기간 동안 총 8번에 걸쳐 웃음 치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21명의 대조군 그룹에는 별도로 웃음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몸이든 마음이든지요. 큰 상처를 받은 후에는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웃음 효과를 실험하는 것처럼 그냥 뭐 웃긴 영화를 틀어주고 이런 것처럼 무작정 즐겁게 만들고 웃긴 걸 보여주는 방법이 좋은 게 아니겠죠. 연구진도 이를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일단 환자들의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칭찬을 했고 거울을 보며 웃게 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얼굴 근육을 먼저 웃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뇌가 웃는 효과를 보인다는 걸 과학적으로 확인했잖아요. 실험 결과는 연구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해요. 웃음 치료를 받은 그룹의 삶의 질 점수가 이전보다 13.94점이 높아진 겁니다. 웃음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의 삶의 질은 이전보다 오히려 1점 낮아졌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의 극복력에 대한 결과의 차이가 컸어요. 웃음 치료를 받은 그룹의 암 극복력은 5.56점이 증가한 반면에요. 대조군의 암 극복력은 이전보다 2.95점 감소한 거죠. 이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의학계와 일본에서도 거의 비슷한 연구들이 더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이 아직까지는 의학계에서 주류나 정설로 받아들여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점수가 5점이든 2점이든 의미가 없죠. 암 수술이라는 일생일대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삶을 대하는 태도, 즉 극복력이 플러스로 가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면요, 우리 인간의 극복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갑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는 고통, 충격, 스트레스 나를 그냥 내맡기고 표정 없이 살아가면요, 극복력, 삶의 질, 이게 그냥 저절로 막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아요. 이건 삶뿐만 아니라 돈 관리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득을 늘리는 플러스에 집중할 것인지 마이너스인 빚, 이거에 계속 집착하며 살아갈 건지 말이죠. 그리고 이 웃음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안 웃기는 상황인데 누군가 웃음을 유도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동조하는지 살펴본 연구들도 꽤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심리학 교수인 로빈 덤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이 전염성을 갖는 건 뇌에서 유사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고 이는 인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웃음의 전염성 덕분에 엔돌핀 반응은 함께 웃은 대규모 그룹을 통해 쉽게 퍼질 수 있다.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 무려 18년 동안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해 왔는데요. 평소 웃음을 자주 터뜨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피 속에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소위 킬러세포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또 사람들이 웃긴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요, 백혈구와 면역 글로불린은 많아지고요. 반대로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코티솔과 에피네프린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도 하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 의료센터 명예교수 조지프 리치먼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센터 내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노인들을 전부 조사를 한 거죠. 우울증을 앓고 자살 충동을 느껴도 그래도 어떻게든 회복을 해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관찰 결과가 신기한데요. 이 사람들한테 정확히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젊었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토머스 제퍼슨의 모교인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의 덕스 박사는 웃음과 유머가 사람의 뇌를 골고루 자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우리가 뭔가 재미있는 말을 들으면요, 좌뇌가 단어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감정을 담당하는 뇌 앞쪽 활동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이어서 조합하는 기능을 하는 우뇌가 움직여서요, 지금 상황이 유머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기 몇 초 직전 감각을 느끼는 뇌 뒷부분 활동이 증가하는 거죠. 정말 찰나의 순간 이 모든 과정이 다 일어납니다. 몇 초, 어쩌면 1초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뇌 전체가 골고루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로 웃기 시작합니다. 뇌의 델타파가 물결치듯 밀려오다가 절정에 딱 도달하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더 자주 웃는다, 이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웃음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표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습관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똑똑해지기 위해서라도 웃어야 하겠죠.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홀덴은 1분간 웃으면 10분간 운동한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수명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운동을 10분씩 계속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겠죠. 미국 인디애나주 볼 메모리얼 병원이 외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하루 딱 15초씩 더 웃을수록 이들의 수명이 이틀 더 연장되는 걸 확인했어요. 웃음에 대한 이런 의학적인 효과들이 계속 증명되면서요. 미국 듀크대 종합암센터, 뉴욕 향군병원, 버몬트 메디컬 센터 등 미국의 많은 병원에서는 실제로 유머 도서실이라는 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요, 아예 코미디 치료 재단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하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웃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웃음에 대한 모든 연구 자료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제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웃는 걸 연습하다가 진짜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조금 더 자주 웃는 것, 이거예요. 어느 치약 광고주가 시청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데 잠깐 광고를 본다고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마침 치약이 필요했는데 흥미롭게도 서로 다른 브랜드의 치약 광고가 연속으로 붙어서 나옵니다. 이 광고 두 개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 광고 영상에서는 치약을 파는 배우가 광고가 끝날 무렵 마치 NG 장면인가 싶을 정도로 활짝 웃습니다. 반면 두 번째 광고에서 이 배우는 치아를 보여주는 게 목표인 듯한, 소위 입만 웃고 있는 듯한 웃음을 지어요. 물론 치아는 아주 돋보이고 깨끗했죠. 상상해보면 어떤 광고를 봤을 때 치약을 구매하시겠나요? 시청자들은 모두 첫 번째 광고에 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게 웃는 그 모습이 이제 다른 사람들 마음에 종을 치듯 딱 진동을 줘서 웃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실제로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분은 끌어당기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단 기사의 일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에 관한 뉴스는 TV와 신문에 모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 신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 12월 17일자 기사인데요. 30대 남성 A씨는 고모부의 심부름으로 돼지고기 2근과 밀가루 한 포대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 집에서 불과 5분 남짓한 거리지만 A씨는 마치 처음 온 낯선 곳인 듯 두리번거리며 길을 헤매다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의 손에 들린 건 2근 이 훌쩍 넘는 돼지고기뿐이었다. 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A씨의 일상은 여느 30대와는 달랐다. 밥을 먹고 반찬 뚜껑을 닫는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A씨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A씨는 자다 깨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냉장고 앞에서 소변을 보는 실수도 저질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해 동네 공원에서 무려 15일 동안 노숙 생활도 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인 A씨는 이 모든 걸 기억할 수 없다. A씨는 하루하루 머릿속이 백지가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뒤돌면 방금 전까지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10개를 말하면 그중 2개만 기억나 스스로가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다. 네, 알츠하이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라는 병이죠. 방금 말씀드린 기사는 이 병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의 기사입니다. 28살에 발병이 시작됐다고 해요. 20, 30대의 치매라 영츠하이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젊다는 의미의 영과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를 결합한 신조어인데요. 치매 환자는 보통 65세 이상이 대다수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전, 음주, 흡연,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으로 30에서 50대에서 발생하는 젊은 치매, 이른바 초록이 치매 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대에서 20대, 정말 드물게는 10대 미만에서도 치매 환자가 보고된 바 있고요. 이건 어디 다른 나라 통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지어 막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우리 뇌 조직에도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야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뇌에 쌓인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하냐?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이 방법들, 오늘 낱낱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메디컬 센터 마이켄 네더가르드 박사팀이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뇌척수액이 특정 경로를 따라서 뇌 조직에 쌓인 노폐물, 신경 독소를 운반해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치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22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71만 명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무려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뇌 속 독성 단백질을 없애야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이 두 개의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독성 단백질들이 뇌에 어떻게 쌓이는지, 그리고 우리 뇌는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스스로 청소하는지 엄청나게 쉽고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뇌는 뇌
뇌척수액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두부나 순두부 살 때 보면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물이 같이 담겨진 채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이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액체는 오래 고여 있으면 변질되죠. 물때가 끼고 퇴적물이 쌓입니다. 이럴 땐 강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흘러줘야 그 찌든 때들이 씻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뇌척수액도 순환을 해야 합니다. 뇌척수액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뇌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노폐물들을 씻어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뇌척수액이 독성 물질들을 씻어내는 건 알겠는데 배출은 도대체 어디로 되는 걸까요? 이걸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고규영 단장 연구팀이요, 노화한 생쥐의 뇌척수액에 형광 물질을 주입해봤어요. 뇌척수액이 어떤 경로로 돌아다니다 빠져나가는지 밝혀내기 위함이었죠. 그 통로가 어디에 있었냐? 뇌 밑부분에 있었습니다. 뇌막 림프관이라는 곳이 바로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통로였던 거예요. 이 림프관이 하수도처럼 액체와 물질을 수송하는 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림프관 덕분에 뇌는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림프관의 배출 기능이 떨어져서 독성 물질이 점차 쌓인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림프관을 일종의 하수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하수관도 막히면 제대로 배수도 안 되고 거기에 이물질이랑 물이 막 고여서 냄새도 역류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청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막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뇌가 알아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잘 자야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치면 평생 모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께 정말 도움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우리 뇌는 낮 동안 정말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활성화되어 있고 또 팽창되어 있습니다. 세일 기간 백화점에 사람들로 정신없이 북적거리는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수많은 고객들이 휩쓸고 지나간 백화점, 이거 언제 청소하나요? 고객들 다 나가고 마감 시간이 되어서야 청소를 하잖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의 뇌도 마감 시간 청소가 필요한 거죠. 그럼 마감 시간은 언제냐? 우리가 잘 때입니다. 잠잘 때 도대체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메디컬 센터 마이켄 네더가르드 박사팀이 마찬가지로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쥐 뇌에 관찰용 염료를 넣고요, 쥐가 자고 있을 때 그리고 깨어 있을 때 차이를 관찰한 거죠. 뇌에 주입한 액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본 겁니다. 관찰 결과 쥐가 자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경세포 간 틈새 공간이 크게 확장되면서요, 뇌 척수액이 뇌 여기저기를 막 순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의 대사 물질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뇌 척수액이 일종의 세척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효과를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2019년에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미국 보스턴 대학교 로라 루이스 교수는요, 수면 중인 뇌를 촬영한 자기 공명 영상, 그러니까 MRI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22세에서 33세에 해당하는 13명의 성인들이었고요.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모자를 씌워놓고 MRI 기계에서 잠을 자게 한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실까요? 뇌 척수액이 잠든 뇌를 구석구석 깔끔하게 청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붉은색은 혈액의 움직임이고요, 혈액이 유입됐다가 사라질 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뇌 척수액입니다. 보이시죠? 영상을 보면 혈류와 뇌 척수액의 유입이 엄청 리드미컬하게 번갈아가며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런 일이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세포의 활동이 조용해지면서 혈액이 빠져나가고 이제 뇌 척수액이 흘러 들어와서 뇌를 씻어내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자면 되는 게 아니라 수면 시간도 이 뇌의 인지 기능과 치매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대 신경과 전문의 데이빗 홀츠먼 박사는요,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약 4년 반에 걸쳐 이 수면 시간이 도대체 인지 능력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추적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수면 시간은요, 5시간 반에서 7시간 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박사는 수면 중 뇌파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약 일주일 동안 잘 때 미니 뇌파 모니터를 이마에 착용하고 자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5시간 반 미만으로 잤거나 반대로 7시간 반을 넘게 잔 참가자들은요, 이 인지기능 점수가 확 떨어진 거죠. 반면에 수면 시간이 5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사이인 참가자들은요, 인지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걸 데이빗 홀츠먼 박사가 밝혀낸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못해도 5시간 반 이상 제대로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생각보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2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잘 때 안대를 착용하세요. 이 안대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교에서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 연구진이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밤에 안대를 착용하고 자면요, 다음날 기억력과 주의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연구팀은 일단 성인 남녀 122명을 대상으로 수면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중 89명에게 첫 일주일간 잠잘 때 안대를 착용하고 그 다음 일주일간은 눈 주위에 큰 구멍이 있는 안대를 착용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각 실험 기간의 마지막 이틀 동안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안대를 착용한 참가자들은 사건과 경험을 테스트하는 단어 연상 테스트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이게 림프계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사 제퍼슨 병원 수면센터의 의료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윈터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혈관 속의 피는 우리 몸을 완전히 다 순환하고 나서 심장의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이 혈관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향과 반대이므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심장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혈관과 같은 방향이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림프계의 순환이 잘 돼서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대를 끼고 왼쪽으로 누워 잔다. 아까 제가 최소 5시간 반 이상 제대로 잘 자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 단순한 방법, 이거라도 해서 제발 잠을 제대로 잘 자야 한다고 학계는 강조를 합니다. 미국 몬태나 주립대 카라 팔머 박사는요, 지난 50여 년간 실시된 수면 부족과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결과를 도출해냈는데요. 이 연구는 스케일부터 장난 아닙니다. 약 50년 동안 전 세계 5,715만 명을 동원해 데이터를 분석한 어마어마한 연구였죠.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약 5,1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5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하루 이상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되는지 측정했는데요. 이걸 위해 수면을 조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수면 시간보다 더 짧게 재우거나 밤새 주기적으로 계속 깨우기 등 다양한 방법을 쓴 거죠. 이렇게 제대로 못 자게 한 다음에요, 참가자의 기분, 반응,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을 측정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예상되시죠. 빠른 심박수에다가 걱정과 불안 증세가 증가했고요. 기쁨, 만족, 행복 등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만 박사는 말합니다. 성인의 뇌는 바뀔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수면이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매우 강하게 집중하게 되면 관련된 뉴런들의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중에 깊은 수면을 할 때 뉴런이 바뀔 수 있도록 일종의 표식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저번 연구소 1화에 알아본 뇌 가소성, 즉 뇌가 자기 마음대로 배선을 막 바꾸고 확장시키는 것도 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세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세틸콜린은 세포가 서로 소통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기능, 기억력, 사고력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 꿈을 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학적으로 꿈은 수면 중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상태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즉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서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 자극 때문에 현실에서 받은 자극 같은 것들이 자동 재생되면서 우리가 다양한 꿈을 꾸는 거거든요. 꿈을 꾸지 않았다는 사람도 스스로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렘수면 단계에서는 대부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 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글림프 시스템이 활약해서 우리 뇌는 독성 물질을 싹 씻어내는 청소도 하고요. 아세틸콜린이 남긴 표식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는 시간도 갖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자는 거 이거 유독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진짜 너무 비일비재하니까요. 아무리 낮 시간에 열심히 돌아다니고 칼로리를 소모했어도 정작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다면 마찬가지로 잠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잘 자는 것보다 일단 30분 동안 눈을 붙이자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30분 자보고 다시 일어나서 고민하더라도 일단 잔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내 뇌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면 조금씩 더 잘 될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눈에 확 트이는 댓글을 발견했는데요. 곧바로 연구 결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엄청나게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한 신경정신과 재활센터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재활센터에는 자폐증 진단을 받고 2살 때부터 무려 10년간 입원해온 12살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정말 극심한 만성 변비였다고 해요. 실제로 그 정도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재활센터의 한 교수는요, 이 소년의 만성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 유산균을 처방한 거죠. 여기까진 뭐 당연하죠. 별 이상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소년의 배변 활동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했던 이 유산균이요,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이 소년의 자폐증 증상을 완화시킨 겁니다. 장을 고치려는 목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머릿속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그 엄청난 가설을 세상에 등장시킨 첫 사례였어요. 자, 이제 내친 김에 이탈리아 연구진들이 합세합니다. 이 사례를 그냥 가설로만 둘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지 알아보자고 한 거죠. 연구진은 85명의 미취학 자폐아를 모집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잘 통제된 조건 하에서 6개월 동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달은 일단 그룹을 나누지 않고요. 아이들 전원이 9천억 마리의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나머지 5개월 동안 유산균을 먹은 그룹, 먹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합니다. 유산균을 먹은 그룹을 A, 유산균을 안 먹는 그룹을 B. A그룹 아이들은 하루 4,500억 마리의 유산균을 매일 섭취했습니다. B그룹은 유산균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구진은 곧바로 자폐증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검사합니다. 유산균을 꾸준히 잘 먹은 A그룹은요, B그룹 대비 자폐증 점수가 1.14점이 낮아졌던 겁니다. 특히 이 A그룹 아이들은요, 설사, 더부룩함, 구역질과 같은 위장 증상이 눈에 띄게 사라졌고요. 네, 장 건강이 좋아진 아이들은 자폐증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거죠. 이후 의학계는 장이 제2의 뇌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장, 뇌 축을 찾아 나섭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장과 뇌는 떨어져 있으니까 이 둘이 상호작용을 할 거라고는 연관지어서 생각을 아예 못했죠. 그런데 이제 학계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감각기관이고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 약 1억 개의 뉴런이 장내 벽에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다. 네, 여러분, 뉴런이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장은 제2의 뇌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거고요. 이 장과 뇌 사이의 연결축은요, 우리가 독성이 있는 물질을 먹었을 때를 보면 그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을 먹으면요, 그 즉시 장세포들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뇌에 구토나 설사를 일으켜라 라는 신호를 딱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장이 우리 성격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행복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세로토닌의 95%는 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요, 우리가 스트레스, 불안, 분노를 느낄 때 그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세로토닌이 없으면 우리는 별별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멘탈이 매번 다 부셔져 버릴 겁니다. 소위 이성적인 사람, 감정 컨트롤을 하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그건 대저택 연구소가 아니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요, 실제로 장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카터리나 존슨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존슨 박사는 사교성, 신경질 같은 성격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사는 무려 655명의 대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요, 대상자들의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한 거죠. 그리고 IPIP라는 성격 검사를 이용해서 대상자들의 성격 유형도 같이 분석했어요. 연구팀의 분석 결과가 어땠냐면요, 성격 검사에서 사교성이 좋다라는 결과를 받은 사람들의 장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미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냥 조금 나온 게 아니라 심지어 다들 엄청나게 풍부하게 검출된 거죠. 아케만시아, 락토코커스, 오셀로스피아. 연구 결과가 소위 성격 좋은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유익한 미생물이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장내 미생물을 적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3대 미생물을 늘릴 수 있는 음식 찾아봤습니다. 음식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장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해법은 뒤쪽에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석류 착즙 주스 혹은 크랜베리 주스를 섭취하는 게 아케만시아 미생물 증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락토코커스
락토코커스는요, 절인 채소, 치즈 등을 만들 때 흔히 사용되는 미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절인 채소나 치즈 등을 먹어서 이 락토코커스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채소는요, 아까 말씀드린 유익한 이 3가지 미생물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다시 옥스퍼드 대학교 존슨 박사의 연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면에 성격 검사에서 사교성이 떨어진다라는 결과를 받은 사람들은요, 장내에서 데술포비브리오와 스트렐라라는 미생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자폐증 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었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아일랜드의 연구 사례입니다. 코크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건강한 사람 6명, 사교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 6명을 모았습니다. 이 사교 불안장애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내가 바보같이 보인 것 같다는 사회 불안을 딱 경험한 후에 각종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면서 점점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어서 정신과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진은 이 12명의 대변 샘플을 채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실험이 진행됩니다. 실험용 쥐를 통한 연구인데요. 총 72마리의 쥐들에게 모두 항생제를 투여해서 장내 미생물이 제거된 아주 깨끗한 상태로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제 이들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A그룹 36마리에겐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했고요. 나머지 B그룹 36마리에겐 사교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쥐를 한 마리 데려옵니다. 실험용 A, B 그룹 쥐들이 이 새로운 쥐에게 접근하도록 연구진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접근할 때마다 아주 미세한 전기 충격을 가해서 소위 사교적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내 미생물이 서로 다른 A그룹과 B그룹 쥐들이 새로운 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하는지 관찰한 거죠. 그 결과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36마리의 A그룹 실험용 쥐들은요, 전기 충격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자 며칠 만에 바로 새로운 쥐를 향한 호기심을 되찾고 먼저 막 다가갑니다. 그런데 B그룹 쥐들은요, 전기 충격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다른 쥐에게 접근하는 걸 계속 두려워했다고 해요. 심지어 다시는 다른 쥐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성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우울함과도 연관이 있겠죠.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죠. 네이처의 벨기에 루벤 카톨릭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게재됐습니다. 이 실험은 쥐가 대상이 아니었어요. 무려 1054명의 사람들을 직접 동원해서 실험한 정말 대규모의 임상 연구였습니다. 먼저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우울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관찰했습니다. 우울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 장에는 도파민을 생성해내는 장내 미생물이 발견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울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일상생활, 사회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힘든 병이죠.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일으키는 장내 미생물과 사람의 신경활동 자체를 억제시켜버리는 가발을 만드는 미생물들이 많았던 겁니다. 연구진은 이런 장내 미생물 환경이 장염증을 계속 일으키면요, 심지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까지 더 잘 일으킨다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네, 여러분의 건강한 마인드를 위해서는요, 장 건강이 진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정말 명확합니다. 이건 뭐 논란의 여지 자체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장이 성격을 만든다? 사실입니다. 주변을 보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이 고질적으로 장에 대한 트러블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 또한 소화기관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청나게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 이유는 제 마인드를 위해서고요. 이게 제 에너지와 연결되고 제 인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해결책이 뭘까요? 전문가들은 역시나 식습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미생물학과의 저스틴 소넨버그 교수는 장 건강과 식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설탕과 지방이 많은 서구화된 음식들을 먹는다면 미생물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만약 섬유질이 적은 식단을 먹는다면 장내 미생물들을 굶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미생물들은 당신을 먹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미생물은 식이섬유라는 적절한 자양분이 없으면 내장 점막을 먹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천종식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내 미생물과 사람은 공생관계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공생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죠. 요즘 사람들의 식생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미생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다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공생관계에 있는 한쪽이 망가지면서 반대편에 있는 우리 건강도 악화되고 질병도 더 많아지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두 교수들의 말을 정리해 볼까요? 서구화된 음식, 즉 설탕과 지방을 먹으면 장내 미생물이 파괴된다. 그렇다면 한식은 장내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의 한식과 서구식이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실렸는데요.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전형적인 한국 식단을 먹게 하고요. 시간차를 충분히 둔 다음 전형적인 서구 식단을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했어요. 한식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 환경이 더 건강해지고 다양해졌으면 물론이고요. 특히 김치를 먹었을 때 장에 좋은 미생물인 바이셀라가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실제로 김치에는 류코노스톡, 바이셀라, 락토바실러스 등의 유산균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한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3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서요. 김치가 포함된 한식을 2주 동안 계속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검사 결과가 진짜 신기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3명의 사람들 모두 장에 유익한 미생물은 증가했고요. 유해한 미생물들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장내 건강이 2주 만에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대박인데요. 장내 건강이 좋아지니까 동시에 우울 척도와 불안 척도, 심지어 피로도 수치까지 같이 감소한 거죠. 네, 여러분, 결론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 그러니까 채소 섭취를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기름지고 지방기 있는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더 줄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웬만하면 김치는 매일 드십시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딱 이건 많이 먹고 이건 끊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더 힘들거든요. 먹기는 하되 이렇게 조금만 조절해 보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뇌와 마인드를 살릴 수 있어요. 성격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야 이걸 통해 성공에 대한 에너지 자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세계 최고 권위의 온갖 연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은요, 그냥 노폐물 배출하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에 영향을 미쳐요. 정확히는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 그 목표, 그 성공, 이거 하려면요, 뇌 도움은 필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뇌가 가소성을 활용해서 소위 진화하려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인생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장의 도움이 필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오직 먹는 것으로 여러분 장을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고민이실 거예요. 입맛이 이미 길들여져서 바꾸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 대저택 연구소에서 장소를 옮겨 대저택 서재에서 소위 입맛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의 힘과 관련해 대저택 연구소를 통해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연구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의 성공에 바로 당장 여러분의 오늘 내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